앞으로 한 10년 남짓 내에 전체 고령자 가구의 3분의 1 정도는 혼자 사는 가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줄고 있지만 당분간은 가구 수는 늘 전망입니다. 특히 이제 고령자들 가구 중에서 혼자 사는 분들이 늘어나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에서 혼자 사는 가구가 대개 23%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2035년이 되면은 대개 한 최대 37%까지 1인 가구의 어떤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떤 경우에서는 자발적으로 고령자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고령자들이 뭘 선호하냐면은 자녀하고 같이 사는 것을 꼭 원하진 않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은 혼자 독립적으로 살면서 가까운 데 이제 자녀를 두고 필요할 때 만나고 하는 그러한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이제 과거에도 그렇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빈곤 문제라든가 그런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좋겠죠. 근데 다른 한편에는 1인 독거가구가 느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비자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해체라든가 뭐 예를 들어 이혼이라든가 사별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겨서 같이 살기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혼자 사는 가구가 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인 가구 가운데서는 빈곤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이제 노인 빈곤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의 비율이 45% 이상 되거든요. 거의 절반 가까운 노인들이 빈곤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통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노인 빈곤율이 높습니다. 근데 어느 계층에서 제일 높냐면은 역시 그 1인 노인 가구 가운데서 빈곤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그렇습니다. 1인 가구가 되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어떤 그 소득을 지출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면이 있어요. 똑같이 돈을 못 버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이 노인이 자녀랑 살면은 빈곤한 사람으로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따로 사는 순간에 빈곤 가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빈곤하게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1인 가구가 되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1인 가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1인 가구 가운데 빈곤자가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은 먼저 진입을 한 상황이잖아요. 여기도 역시 독거노인들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일본에서 나온 그 신조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하류노인, 표류노인. 하류노인은 소득이 적고 주변에 이제 도움을 혹은 의지할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이라고 표현을 했고, 표류노인은 무주택 독거노인을 세입자로서 받고 싶지 않아 하는 그 꺼리는 현상을 사회를 대변하는 좀 가슴 아픈 신조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단어만 듣더라도 어느 정도인지 심각성은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일본은 독거노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가족주의가 강해서 부모가 자기 자녀를 끝까지 챙겨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그 의식이 좀 약하고 대학에 가거나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은 내보내고 그러니까 독립을 해서 그 다음에는 뭐 물론 가족 관계는 유지가 되겠지만 어떤 경제적인 지원의 관계는 많이 약한 그러한 구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부모들은 아무튼 아이가 크게 되면은 부부들만 이제 살 가능성이 높게 되고 그 중에 이제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은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늘게 되겠죠. 한국보다는 좀 더 애초부터 따로 사는 그런 노인들이 많을 것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일본의 경제가 나빠지고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인 중에서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 말씀하신 그 하류노인이라는 그런 층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런 사정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뭐 제가 보건대는 이러한 그 하류노인을 우리나라 용어는 없습니다만 꼭 일본에서 찾을 필요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한국에도 쪽방촌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 쪽방촌이라고 하는 것이 주거 안정성이라든가 주거의 질에 있어서 가장 떨어지는 그러한 최하의 말하자면 주거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의 그 다수는 고령자들입니다. 대개는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이 돼서 혼자 살고 있고 국가에서 주는 최소한의 어떤 지원금을 가지고 근근히 이제 살아가시는 그 분들이고요. 그래서 뭐 겨울만 되면 이제 연탄 나눠주는 그 얘기 나올 때 항상 여기 등장하는 것이 이제 쪽방촌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이 하루노인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그 한국도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그 개념이 무너지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고요. 빈곤율도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지만 더욱더 이런 것을 가속화시키는 거는 이제 가족의 해체 문제예요. 뭐 사별도 있겠지만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혼에 의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황혼 이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혼자 살게 되고 그런 분들은 이제 건강도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일을 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말씀하신 일본의 하류 노인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이제 그러한 상태에 있는 한국의 노인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쪽방촌, 고시원 뭐 그런 주거 형태가 있는데 뭐 거기는 어떤 사람의 뭐 신용이라든가 아니면은 큰 액수의 보증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그런 주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분들은 지금 표류 노인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그런 주거를 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미 그 한국에도 표류 노인이 상당 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부에서 일정 부분 보장을 통해 도와주게 될 건데 다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앞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모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고령자가 느는데 고령자의 질도 달라지게 되고 고령자 가운데에서도 특히 나이가 85세가 넘어가는 초고령층의 비율이 많이 높아질 것이거든요. 그런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연령층입니다. 첫 번째로 우려가 되는 것이 돌봄 부담 문제예요. 2021년부터 2035년 사이에 수요가 약 2배 정도 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요양보호사라든가 간병인 뭐 이런 분들이 2배로 늘지 않으면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돌봄을 이용하는 사람 비율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요양보호사를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 시간이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 시간까지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은 고령자가 늘면서 1인 독거 가구의 비중이 늘게 되면은 그게 이중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에도 돌봄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요양보호사가 오시지만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못 오시는 기간이 꽤 길어요. 또 특정 지역은 또 더욱더 구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근데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그 돌봄 인력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좀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요. 처우를 개선하려면은 아무래도 또 장기 요양보험료도 올려야 되고 그런 부담이 아무래도 많아지게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우려는 이 노후 보장의 문제예요. 이미 한국에서는 노인 빈곤 문제가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의 빈곤율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 그룹이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그 그룹의 비중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게 되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국은 뭐 알다시피 고령연금의 액수가 높은 나라가 아니에요. 연금 개혁 얘기를 하면서 보장률을 대체율을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올린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지금 뭐 소득 대체율이 40%로 돼 있어요. 근데 그 40%라고 하는 것이 연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4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임금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따진다고 했을 때는 20%가 채 되질 않아요. 15% 정도? 굉장히 낮은 수준. 그리고 뭐 그중에 일부는 정말 뭐 30만 원, 40만 원 정도에서 용돈 연금이라는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어서 사실 노후 그 소득을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최근에 기초연금을 이제 인상하는 조치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계속해서 고령자 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확대라든가 이러한 그 조치를 통해서 이런 고령 빈곤을 완화하는 이것도 상당히 쉽지는 않은 문제가 되겠고요.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고 가구 구조가 굉장히 가파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고령자 관련한 그 사회 지출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모든 거를 다 국가가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상당 부분은 자기의 노후는 자기가 상당 정도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개인인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가계동향 조사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40년대생, 30년대생 할 거 없이 대개 45세에서 54세가 소득의 피크를 찍은 다음부터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데요. 그 세대의 경험을 조사를 해보면은 대개 그때 소득 대비해서 60세가 되게 되면 한 60%로 줄고요. 65세가 되게 되면은 한 40%까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70세나 75세
60대 70대 초가 되게 되면은 30%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참 때 받던 소득의 3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국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사실은 유럽에 비해서 이런 그 고령자 소득 대체율이 낮은 편입니다. 근데 낮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인구 전체 소득 대체율이 대체로 한 50% 60%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소득이 빨리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요. 그럼 왜 그렇게 소득이 빨리 떨어지느냐? 그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노동소득이 확 줍니다.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그것을 공적연금소득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 부조, 그다음에 개인연금이나 사적연금,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완충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한국도 이제 그런 현상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50대 이후에 노동소득은 팍팍 떨어지지만 50대가 지나고 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 연금소득의 그 비중도 올라가게 되고 국가에서 주는 공적 부조도 올라가는데 그 액수가 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소득 떨어지는 것을 커버해주지 못하고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적인 연금이라든가 개인 저축이 거의 역할을 못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득 대체율이 되게 6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0%의 한 4분의 1인 15% 정도는 대개는 개인 저축이나 사적 연금을 가지고 충당을 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가장 높은 나이대 보더라도 한 5% 6%를 넘어가지 못하고요. 기본적으로 노후 보장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이렇게 그 사적연금이나 그런 것을 잘 못하는가? 그럼 저축하기가 어려워요. 61세부터 적자 생활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게 많은 가구에서는 더 빠릅니다. 이것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적자 가구라는 건 이제 경상 소득과 경상 지출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가구를 이제 적자 가구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게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확 점프를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줄곧 되게 15%에서 20% 정도의 가구가 말하자면은 적자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달에 이제 들어와서 그 달에 쓰는 뭐 그런 것이고요. 경상이 아닌 지출을 이제 말씀드리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집을 산다거나 전세비를 지출한다거나 이제 그건 경상은 아니죠. 일종의 자본 지출 내지는 뭐 그런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빼고 본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게 되면은 적자가 꽤 크고 더더군다나 소득 하위 3분의 1 정도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이 적자 가구입니다. 경상에는 뭐가 잡히냐면은 월세로 내는 경우에는 여기 잡혀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주거비 그 지출에 있어서 뭐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월세 비중은 좀 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내고 그다음에 집을 사는 그런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빠져 있고 그것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더 말하자면은 이런 적자폭이 더 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왜 이렇게 적자가 점점 누중이 되는가? 네. 그거는 뭐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그런 지출이 늘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과거 한 20년 동안에 지출의 비중이나 그 규모가 많이 는 그런 항목을 보게 되면은 여가, 통신, 교육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주거도 물론 많이 늘었을 텐데 주거는 경상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제외를 하고요.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얼핏 자발적으로 지출을 해서 자기의 웰빙을 높이는 그런 지출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여가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특히 교육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다 지출을 해서 경쟁이 붙게 되면은 자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사교육비 같은 것. 예, 그러니까 여기 교육비에서 상당 부분은 다 사교육비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교육이 뭐 한국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의무교육 기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사교육비가 여기 많이 잡히고요. 근데 통신도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싼 프로폰을 가지고 쓰면서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다 그런 걸 써야 되고 그런 데이터도 많고 유튜브 방송을 보려고 해도 좋은 돈이 필요하겠고요. 통신비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 5일 근무제로 바뀌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여가가 늘게 되면은 물론 이것은 개인의 웰빙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만 어쨌거나 한 절반 정도는 남들이 쓰고 하는 만큼 내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외환위기 이후의 변화는 소비자 금융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크레딧 카드도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도 쉬워졌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적자 가구가 굉장히 쌓이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뭐 은퇴 후라든가 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당장에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은퇴 후를 위한 저축을 하는
만한 그 여력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뭐 사적연금이라든가 저축에 기초를 해서 자기 노후에 대비하는 그런 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준비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서 많은 재테크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가지 옵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적인 연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소득 대체율을 한 45%까지 올리는 것도 상당한 좀 여러 가지 반론에 부딪히고 있고요. 또 45%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그 사회 지출도 정부의 어떤 재정 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는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는 쉽지 않은 것이고요. 결국은 두 가지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든 그런 지출을 줄여서 소득이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든 좀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노인들은 결국은 지금은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요. 한국의 고령자 고용률이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거든요. 높은 이유가 뭐 여건이 잘 돼 있고 고령자에 대한 그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도 해서 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5세 이상 고용률이 한 30%가 좀 넘는데, 제가 본 데는 이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생계형으로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의 30, 40대도 정년이 지금 60세까지 늘었는데, 아마 60세 은퇴하고 나머지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 코인을 잘 투자를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가 될 것 같고요. 뭐 인구 변화의 미래라든가 아니면 뭐 기술도 변하고 인구도 변하고 산업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래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견해를 고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말씀도 너무 많이 안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비춰보건대 이런 그 경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함정으로 추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미래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하고 그 가변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얘기하는 또는 자기가 믿고 있는 미래에 딱 맞춰가지고 내가 이걸 하겠다라는 그 결정을 한 것보다는 어떻게 펼칠지 모르는 그런 미래에 대응을 해서 항상 몸을 가볍게 유연하게 그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은 뭐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뭐 다른 많은 분들이 이제 미래 전망이라든 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할 때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시나리오를 뭐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매년 지나고 나면은 그 중에 어떤 시나리오가 진짜 실현이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가볍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게,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지만 30, 40대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그것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더 나은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거나, 나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역도 지역이고 또는 분야도 분야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아직 그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열어놓고 몸을 가볍게 해서 잘 이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그 중위 추계에 따르면은 2072년까지 뭐 한국 인구가 지금의 보다 한 30% 정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추계가 실현이 되면은 한국 인구가 3천만이면은 3.1운동 일어날 당시에 한국의 인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0년 전으로 회귀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좀 덜 알려진 것은 뭐냐면은 구조의 변화하고 질적인 변화입니다. 구조 변화도 어느 만큼 좀 얘기를 하시죠. 당연히 그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58년 개띠들이 은퇴의 대열에 합류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듯이 이제 고령자가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지금은 한 16%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앞으로 한 25년 정도 지나면은 40%가 넘어요. 40%가 넘으면은 그게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그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고요. 지금 전망에 따르면은 2072년이 되면은 고령 인구 비율이 46%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 인구다라는 것이고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22년 16%에서 앞으로 25년 내로 40%로 오르는 거는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으로 진입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우선 고령자 먼저 본다고 한다면은 고령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력도 높아지고 인적 자본도 개선이 되지만 경험 자체가 그 이전 세대하고는 다릅니다. 좀 늦게 태어난 세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든 그렇지 않았는데 전기가 막 공급되는 세대에 살았고요. 그러니까 TV를 봤던 세대이고 고속도로가 놓여가지고 여기저기 그 일일 생활권에서 살았던 그런 세대이고 그다음에 국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도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세대이고요. 그러니까 경험 자체가 많이 달라졌고 훨씬 지금의 젊은 세대하고 비슷한 그런 동질적인 경험이라든가 기대 그러니까 선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고령층에 진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소비 수요라고 하는 것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젊은 세대하고의 그 소비 수요의 그 경향하고의 좀 수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더군다나 이분들은 뭐 제가 파워시니어라고 표현한 것처럼 학력순위 높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직업의 그 질이라든가 그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많이 고도화된 다음에 말하자면 일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그 소비 그 패턴이라든가 구조에 있어서 그 이전의 고령층과는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훨씬 더 액티브하게 살고 그러한 것을 추구를 하고 이제 그러한 것에 관련된 소비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의 수가 줄고 있잖아요. 그것의 이면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결혼을 안 한 여성이 늘고 있다라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25세에서 39세 여성 가운데 한 30년 전에는 결혼한 분들이 되게 85%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그 비율이 45%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절반 이하가 이제 비혼이고요. 더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요. 30년 전에는 결혼한 여성을 만나면은 거의 대부분 3분의 2가 자녀가 하나도 없는 분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녀 둘 있는 기혼 여성의 비율은 40%로 떨어졌고 자녀가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결혼도 하나도 없는 그런 여성의 비율은 20%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것도 수렴된 상태고요. 앞으로의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대개는 비혼자가 많다. 결혼을 해도 아이가 없는 집이 확 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집의 아이는 어떤 아이들이냐? 대개는 궁극적으로 외동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아이고 경험이 별로 없는 그런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은 아이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남다르게 높은 그런 부모가 키우는 아이가 될 것이고요. 그런 아이가 또 이제 자라나면은 학령기 아동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가는데 이제 그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소비적인 패턴이라든가 그런 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날 것 같고 1인 가구 얘기를 했지만 뭐 1인 가구 중에서도 혼자 사는 여성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요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더 좀 나간다고 한다면은 누가 그럼 결혼하느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는 여성일수록 결혼을 덜 합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그다음에 전문직 여성이 결혼이 더 떨어지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젊은 그 1인 가구를 봤을 때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여성과 남성 그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젊은 1인 가구의 소비 패턴도 이렇게 좀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는 고령층뿐만이 아니라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1인 가구의 어떤 소비가 굉장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의 여러 가지 니드가 소비에 많이 반영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소비 패턴의 변화를 말씀하시니까 다양한 이 가족 구성원의 변화를 통해서 이 소비 패턴을 읽게 되면 분명히 또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인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변화, 여러 가지 기술 변화하고 산업구조 변화하고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불균형이 야기가 됩니다. 네.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부분은 결국은 사람이 좀 남아 돌아가고 어떤 부분 사람이 모자라는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에 앞서 전반적으로는 노동이 아무래도 좀 부족해지는 사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아무튼 노동이 주니까 자본 대비 노동의 비율이 이제 떨어지는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주 지금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과거 사례를 본다면은 14세기 흑사병 직후에 유럽의 인구가 한 3분의 1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타났던 가장 즉각적인 현상은 뭐냐면 임금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흑사병 직후에 한 50년 동안 영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2배로 올랐어요. 정확히. 살아남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축복이었던 거죠. 생활 수준이 즉각적으로 개선이 되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뭐 출산율도 높아지게 되고 인구가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계기가 나왔고요. 근데 뭐 지금에 있어서 사람이 줄어서 과연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고 노동력의 어떤 가치가 높아질지는 이건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 변화의 방향이라든가 예를 들어 뭐 AI 같은 기술이 출현을 해서 얼마만큼 노동을 대체할 것인지 어느 분을 대체할 것인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할 것 같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노동력이 크게 부족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제가 수요 추정도 하고 공급 추정을 해서 같이 결합을 해서 보면은
제일 이제 부족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가 사회복지 서비스업이에요. 돌봄 인력 부족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회복지 서비스업 쪽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음식점 숙박업, 운송업, 전문직별 공사업, 소매업 이런 데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지금도 이제 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 변화가 나면서 그게 꼭 기여라기보다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누구에게는 큰 피해가 되겠지만 누군가에는 기회가 되는 그런 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개인의 이득과 사회의 이득이 꼭 별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기회가 생겨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진입을 하고 그쪽으로 투자가 몰린다고 하는 거는 필요한 부분에 사람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서비스의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그 움직임은 결국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불균형을 다시 균형으로 돌리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그 사람 인력이 부족해지는 분야에 몇 가지 종류의 그러한 그 기회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분야가 임금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고임금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젊은 분들에게 매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서의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기회는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돌봄 인력이 부족해지면은 두 가지 면에서의 수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돌봄 인력을 탄력적으로 잘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 것 같고요. 뭐 지금의 고령자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의 그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돌봄 인력, 누군가 와서 나를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선호라든가 나의 필요에 잘 맞는 그런 분이 와서 자기를 돌봐주기를 바랄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의 제도는 이제 그것까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소위 퍼스널라이즈드 케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잘 맞춰서 매칭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서비스가 지금은 뭐 전일제 내지는 특정한 시간이 딱 정해져서 오는 그런 서비스가 많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많이 늘 것 같아요. 아이 돌봄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아이 돌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그런 돌봄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몇 시간을 이제 돌봐줄 수 있는 서비스가 더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한데 되게 그런 경우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개는 안정적으로 자기가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일을 해서 급여를 받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여러 수요자랑 여러 공급자를 잘 매칭을 시켜서 적절하게 맞게 되는 그런 니드가 좀 충족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들 생각 안 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제 공급 측면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돌봄 서비스의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굉장히 기회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서비스냐? 그 건강을 관리를 하고 증진시키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몸이 좀 나빠졌을 때 혼자서도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는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소위 스마트 홈이라고 하죠. 또는 스마트 시티, 그 도시의 구조라든가 그런 것을 바꾸는 수요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많이 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노인뿐만이 아니라 아동도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장시간의 양질의 그런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물론 공적 돌봄이 앞으로 많이 늘고 강화되긴 하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빈틈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단시간 돌봄에 대한 수요라든가 그런 것이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1인 가구가 늘고 그다음에 자녀가 없는 이제 가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했던 그런 기능이라든가 서비스를 대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정부가 다 거의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을 좀 대행할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많이 늘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기회라고 생각하고 많은 투자도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진입을 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을 잘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균형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인구 구조가 달라지면서 자산의 양극화나 쏠림 굉장히 심각해질 거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 이야기하면 서울 지방 정말 다른 국가처럼 이렇게 가격 형성이 될 수 있다. 불균형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도 공감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인구 변화의 지금 방향성이라든가 또는 다른 산업 기술 변화의 방향성을 보건데 그런 불균형, 여기서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부의 어떤 불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빈부격차라든가 양극화 이런 현상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로는 우선 고령화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상당히 이질적이에요. 대학 때 같이 만났던 친구가 그때는 다 똑같았지만 30년 후에 만나면은 어떤 친구는 아직 40대 같고 어떤 친구는 70대 같고 생긴 모양 모습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그다음에 지금의 여건이 다 다르게 이렇게 벌어지는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국의 그 고령자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양극단에 있어요. 쪽방촌에 살면서 이제 폐유지를 주워야 겨우겨우
그대로 이제 생계가 유지가 되는 그런 분들도 고령자들 굉장히 많고요. 반면에 한국에서 제일 돈도 많고 가진 것이 많은 분들 중에도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창업자들도 계시고 아무튼 뭐 그런 분들도 굉장히 고령자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령자 이주성이 심한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은 다른 게 다 똑같다 하더라도 결국은 소득 분배라든가 부의 분배가 격차가 더 커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인구 변화하고 기술 변화의 방향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변하면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는 그 분야의 숙련을 가진 사람에 대한 수요를 많이 높여서 그 사람들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 그 임금도 떨어지고 뭐 그런 분야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업종이라든가 또는 직종 간 임금 격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그건 이미 지난 20년간의 통계를 보더라도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불균형 지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상위 뭐 90번째 시군구하고 하위 이제 10번째 시군구하고의 어떤 격차가 어떻게 벌어진지를 보면은 지난 2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요. 전반적으로 봐서 5만이라든가 3만 미만의 그런 시군구는 늘고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사이즈, 4, 50만 정도의 시군구는 줄고, 그다음에 굉장히 사이즈가 큰 시군구는 유지가 되니까 이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어디가 벌어지냐면은 중간과 이 하위가 많이 벌어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경향을 보더라도 그래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는 시군구분은 아니고 시도별로 추계를 내고 시도별로 여러 가지 가정을 이제 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시도의 가정이 그 시도 내에 있는 시군구까지 적용이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해서 앞으로 20년 동안 이제 시군구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 20년 동안도,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있던 추세가 계속이 돼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확대되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른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로는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그런 지역은 지역 재정이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재정에 있어서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 얼마만큼 인구가 있는지에 결정이 돼요. 근데 인구가 지나치게 많이 줄고 고령화가 되게 되면은 세수도 낮아지게 되고 그런 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친구가 늘고요. 그다음에 또한 그런 그 동네는 인프라의 붕괴 문제에 직면을 하게 돼요. 그냥 모든 종류의 인프라가 일정 수준의 인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있어야만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그건 의료시설도 그렇고 보육시설도 그렇고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지나치게 줄면은 거기에 의사가 더 이상 이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의사도 사라지게 되고 보육시설도 지금 여러 동네에서 아이가 줄어서 이제 문을 닫는 데가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인프라가 붕괴가 되게 되면은 더욱더 사람들이 살기 어렵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도 낳기 어렵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딴 데로 떠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시작이 되면은 정말 그 지역사회가 붕괴가 되면서 거기에 있는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집도 버려져서 폐가가 생기고 하는 그런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술 변화나 그러한 것도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경제학에서 나오는 주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소위 지역의 경제, Agglomeration Economics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몰려서 밀집이 돼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의 그 굉장히 중요한 우위 또는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 더 생산성을 높이고 어떤 기업의 경쟁력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계속 그 사람이든 기업을 끌어들여 가지고 계속해서 더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의미를 하는데, 지금 나오는 문헌을 보면은 그런 그 집적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도시 수준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도시가 말하자면은 그런 지점 때문에 도시로 몰려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도시 내에 동네, 그 블럭, 심지어는 그 블록 내에 그 빌딩 수준에서도 이러한 집적의 경제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상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고 그러한 불균형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인구적인 현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파워 시니어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고령 인구가 앞으로 50년 내에 전체 인구의 한 절반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그 소비 수요, 그다음에 이들의 거주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은 주택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뭐 미국 같은 사례를 보면은 그 돈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따뜻한 곳을 찾아서 가져서 선벨트라고 불리우는 플로리다라든가 애리조나라든가 그런 데 가서 많이 정착을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아무래도 고령자들이 지내기에 필요로 한 인프라가 있는 곳으로 많이 가겠죠. 제일 좋은 게 필요한 게 병원일 거예요.
그런 곳으로 이제 많이 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고 뭐 공원이 있어서 이제 걸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데로 많이 그 거주지를 선택을 해서 이주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또 이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 간의 이제 불균형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제만 30년을 연구한 우리 경제학자로서 우리 교수님께서 최근에 이런 달라지고 있는 인구 구조의 변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시는 게 있으시다면 하나는 과거에 비해서 인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사회적인 화두가 되면서 논의가 많이 되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는 건 좋은데 어떤 거는 제가 본 데는 과학적인 근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결국 내용의 근거가 뭔지를 좀 밝히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논문에서 나왔나 아니면 어떤 그 보고서에서 나왔는지 어떤 그 이론적인 추론에서 나온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고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이 유명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거나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조금은 더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정책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얘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를 잘 걸러서 논의가 되면은 더 생산적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또 역시 인구 문제가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공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제 그런 것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다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것을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내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헌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게 굉장히 과열되다 보면은 부작용이 좀 생겨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 옳은 거면은 그것이 가면 좋은데 이게 내 아이디어냐 네 아이디어냐 이쪽 당의 그 의견이냐 아니면 다른 당의 의견이냐가 결국은 이걸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정부가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면은 그 전에 있던 거를 많이 좀 바꾸거나 어떤 경우 완전 갈아엎기도 하고 새로 뭘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어요. 뺄셈의 그 정책이거든요. 좋은 것을 계속 더해가고 보완해 가야지 계속 그 정책이 이제 발전하고 풍부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누가 얘기한 거냐 누구 아이디어냐 그런 걸 따지면서 하다 보면은 덧셈의 그런 정책이 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약간 좀 답답합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참 희망적이야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교수님 어떤 걸까요? 그거는 이제 한국이 역설적으로 굉장히 출산율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뒤집어 말하면은 한국의 젊은 사람들의 그 유연성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하는 환경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정말 이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과거 한 5, 60년 동안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역동적으로 아무튼 바꾸고 유연하게 아무튼 뭔가 대응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요. 그게 또 어떤 한편으로는 한국이 그동안 발전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 역설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저출산의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게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여건이 되고 정치나 정책의 경직성이 좀 걷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에 그 한국 사회가 또는 한국의 사람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그거에 대한 전망이 좀 합리적으로 제시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하는 것이 좀 잘 제시가 된다고 한다면은 유연하고도 굉장히 빠르게 역동적으로 그것에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 경직성이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줄어드는데 시장 자체가 유연하다고 한다면은 줄어드는 그런 사람이 훨씬 희소해지고 희소한 사람이나 자원의 가치가 올라가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경제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공급이 느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은 아이가 줄어들고 아이가 나중에 청년이 되기 때문에 청년이 줄어드는 사회가 될 거예요. 아이 가치가 올라가야 되고 청년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시장이 개방적이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장벽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런 걸 좀 걷어낸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변화도 한국이 더 빨리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해봅니다. 자녀가 곧 부채인 나라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선 이걸 따져보기 위해서는 왜 자녀를 갖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내가 몇 개를 얼마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한 건지 보통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선호고요. 내가 얼마나 그것을 좋아하고 원하고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득이고요. 내가 그것을 살면
만한 소득이 얼마나 있는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물건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 이거를 이제 치환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얼마나 자녀를 갖고 싶고 자녀를 필요로 하는가. 두 번째는 내가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는가. 세 번째는 그렇게 자녀를 낳아 기르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가. 그리고 비용은 이제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금전적인 비용입니다. 직접적으로 자녀를 낳으면은 이제 양육비 들어가고 교육비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회비용이에요. 자녀를 기르는데 들어가는 시간만큼 나는 일을 포기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재밌는 걸 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비용이 있고요. 결국 이것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자녀를 덜 낳는 방향으로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더 높다라는 면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자녀를 더 안 낳는 쪽으로 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비용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좀 근원적인 원인을 따지면은 결국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불평등의 확대, 그런 것이 좀 더 근원적인 원인일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불평등이 확대가 되면은 부모로서는 어떤 입장을 갖게 되냐면은, 아이에게 굉장히 잘 투자를 해서 아이를 잘 길러내지 않으면은 아이가 말하자면 나중에 실패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불안감을 갖게 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굉장히 잘 시키려고 교육 경쟁이 이제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비 지출도 굉장히 많이 늘 수밖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집값이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주거 비용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금전적인 비용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회 비용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기회 비용은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성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3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 고용률이 지금보다는 낮았고요. 여성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일보다는 훨씬 가정이 중요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랬고, 제가 보건데 적어도 한 1990년대 한 중반부터 대학을 간 세대부터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어요.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클로디아 골린 교수가 미국에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설명을 하면서 조용한 혁명,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그분에 따르면은 이런 조용한 혁명이 언제부터 일어났는가, 이게 한 1950년대에 태어나서 대학을 간 세대부터 시작해서는 이런 기대하고 의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세대와는 달리 나는 노동시장에 나갈 것이고 끝까지 내 커리어를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아주 일찍부터 갖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그 세대가 노동시장에 끝까지 남고, 그러면서 경제활동 성과율이 올라갔다는 것인데, 한국도 이제 그러한 미국 같은 조용한 혁명이 적어도 그 시대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렇게 여성은 많이 변했는데, 근데 지금 사회는 그것보다는 더디게 변해서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갖게 되면은 소위 페널티라고 하죠. 결혼과 출산의 페널티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노동경제학자들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은 결혼과 출산의 페널티가 임금의 한 40% 정도 된다. 임금이 40%가 떨어지는 거죠. 그 직후에. 그런 것이 생기고, 전반적으로 여건은 낮았을지 모르지만 여성의 변화 속도에 비해서는 훨씬 느리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여성 입장에서는 자녀를 낳는 기회 비용이 훨씬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소득은 이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의 질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소득 수준 자체는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소득의 안정성이라든가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대, 그런 것들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사회 전체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은 임금 수준이나 그런 건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절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 사회 전체에서 나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점에 있어서는 소득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20년, 30년 후에도 아이를 계속 키워서 내보낼 만큼의 소득을 계속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한 것이 중요한데,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20년 동안에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비정규직입니다.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소득 면에 있어서도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면이 있고, 저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선호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가 받쳐진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싶지 않으면은 이제 아이를 안 낳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선호는 모든 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아이에 대한 선호를 줄이는 쪽으로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더 이상 노후 보장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은 없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던 많은 역할을 사회 시스템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낮아지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아이가 없으면 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참견도 하고 왜 아이가 없냐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아이가 결혼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지 않게 되었고, 그런 사회적인 압력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줄이는 거고,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노동시장과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아이가 부모에게 행복감을 주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아이를 낳아도 결국은 뭐 재밌게 잘 살면서 아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유치원 때부터 벌써 이 교육 경쟁에 내몰아야 되고 계속해서 마음 졸이면서 경쟁에 참여해야 되고 근데 부모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아이도 괴로움을 겪고 그러니까 결국 아이가 행복하지 못하면은 부모도 아이로부터 행복을 얻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얘기가 했냐면 아이가 걱정돼서 아이를 못 낳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회에 여러 가지 범죄가 많아지는 거,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우려 이런 것들도 다 미래에 애가 자라날 그런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변화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진국에서 다 같이 일어난 그런 변화입니다. 결국 모든 선진국도 자녀의 편익은 떨어지고 자녀의 비용은 올라가는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요. 근데 이제 한국은 유독 그게 심한 것이죠. 왜 그게 유독 심한가? 상대소득 가설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언제 가정을 형성을 해서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것인지 하는 결정이 지금의 절대적인 소득이 아니라 상대적인 소득에 결정이 된다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되겠고 이 정도는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겠죠. 그거하고 실제로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 노동시장에 나가고 결혼할 그 때가 됐을 때 내가 실제로 이 정도는 실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에 격차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전망이 나빠져서 결혼도 늦게 하거나 안 하고 아이도 덜 낳고 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 기대가 언제 형성이 되느냐? 어린 시절에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말하자면 좀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모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제 생겨나는 그 무렵에 그런 기대치가 생겨난다는 것인데 근데 한국은 이제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압축적으로 빨리 성장을 했다가 그것이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제 저성장에 부딪히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의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가 말하는 1980년대에 젊은 시절을 보냈겠죠. 그때는 15세 이상 생산 연령 인구의 연평균 소득 성장률이 7.5% 정도였어요. 연평균. 그러니까 지금을 말씀드리면 2010년대 평균은 2.3%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자기 부모 세대가 젊은 때였을 때 비교했을 때 경제 성장률이 3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기회도 적어지게 되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나빠지게 된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인 소득은 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자기가 앞으로 누리게 될 삶의 질은 굉장히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해야 되겠다 또는 아이를 덜 낳겠다라고 한 거는 경제적으로 봐서는 좀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부터 연구 30년 넘게 아까 1992년부터 하셨다고 교수님. 30년 전과 지금 달라진 분위기 감지해 본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30년 전에 한국에서는 뭐 인구 문제에 관한 관심이 별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경제학 분야에서는 인구를 연구하는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시절이 물론 출산율이 2.0 아래로 떨어져 있던 시기였어요. 그렇지만 급작스럽게 막 떨어지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고요. 한국의 고령 인구의 비중이 그때까지도 아주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때만 하더라도 좀 먼 미래의 일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인구 문제가 좀 수면 위로 떠오른 거는 아무래도 2000년 이후에 갑작스럽게 출산율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에 한때는 뭐 1.03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1.3이 대개는 초저출산 국가의 기준인데 그때 이제 그 밑으로 떨어져서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정부도 저출산 고령사위원회를 이제 그 무렵에 만들었고요. 2005년. 그리고 기본 계획을 매년 세워서 이제 그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고 2015년 이후에는 이제 뭐 전면적으로 모든 문제가 다 굉장히 심각하게 불거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15년 이후에 매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인구 고령화도 매년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출생아 수가 떨어지면은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거든요. 고령자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고령자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지만 젊은 사람이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구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나날이 굉장히 나빠지게 되고 두 가지가 다 왜 출산율이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가 그다음에 어떤 정책으로 대응해야 되는가 그동안 그래도 돈을 많이 썼는데 왜 정책 효과가 없었는가 그런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됐고 그런 식으로 좀 연구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IMF 직후에 들어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후에 일대로 출산율이 뚝 떨어지면서 사회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외환 위기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직후에 한 해 떨어졌다가 잠깐 반등을 했다가 2000년 이후에 출산율이 확 떨어지는데 그 기간에는 뭐 출산율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살률도 엄청나게 치솟았고요. 이혼율도 치솟게 됐어요. 그게
제가 보건대는 외환위기 직후에는 외환위기가 극복이 되면 사회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영구적으로 한국 사회가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그 변화가 감지가 되고 출산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행위가 그 시기에 많이 변했다라는 것이 제 진단이에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건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일을 나이 드신 분들이 대신 맡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연구를 한 적이 있냐면은 1980년대, 90년대에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왜 변하는지를 이제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한국의 사정이 매우 특수하더라고요.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계속 고령자들의 고용률이 떨어졌거든요. 일을 덜하는 쪽으로 가고 한국은 이제 그렇지가 않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40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곧 이제 50대가 될 텐데 50대가 됐을 때 다시 40대로 진입하는 사람은 확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직장에서 고용 구조가 역피라미드 식이라는 거를 제가 듣고 있어요. 50대가 제일 많고 40대, 30대가 제일 적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는 지금의 40대의 입장에서는 50대인 사람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그것이 자기 미래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30, 40대가 하는 일을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하는 것이 어쩌면은 개인적으로 봐도 훨씬 더 기회가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노동시장에서 계속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실제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화가 오래전에 이미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느 직장을 보든지 간에 대개는 고용 구조가 이게 피라미드 구조고 일을 하다가 점차 이제 승진을 해서 뭐 기자 같은 경우에 데스크로 올라가고 금융업이나 그런 데에도 결국 이제 관리직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못 올라가게 되면은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한 것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꽤 오래 전이죠. 벌써 한 15년이 넘었는데 근데 미국의 금융산업을 연구를 해보니까 구조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가 하던 전문적인 그런 일을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올라가지 않고 직무라든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이가 들면서 직급이 바뀌고 어떤 관리자가 되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앞으로의 사회는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구조 자체가 이렇게 역피라미드가 됐기 때문에 관리자가 되지 않으면 나가야 되는 구조에서는 그 누구도 남아있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오래 직장에 있을 수 있는 좋은 방법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을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는 그 수요도 많아지고 개인에게 있어서도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달라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인구 변화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열려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런 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 것 같고요.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변화한 세상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